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야당의 맹렬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서는 증여 방식 등 재산 관련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증여가 합법적인 절세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과거 의원 시절 주장과 실제 행동의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조목조목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반면 여당은 증여 부분은 법적 문제가 없는 데다 홍 후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문제라며 홍 후보자에게 책임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만일에 후보자님께서 여성이고 이게 남편이 상대방이 이런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까요? 일종의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좀 선입견으로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님께서 아마 사정상 증여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당시에 밤을 새고 일하고 있던 시간이라서 크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홍 후보자는 경제 정책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업계의 입장을 면밀하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출당 후 첫 행선지로 대구를 택했습니다. 바른정당 통합파 복당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수습됐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보수층 민심 잡기에 돌입한 겁니다.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당사의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럼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는? 박 전 대통령 출당은 보수 우파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대표는 박정희 띄우기로 화난 TK 민심 달래기를 시도했지만 잡음도 불거졌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장에 친박 단체 회원들이 들이닥쳐 홍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친박 단체들은 홍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규탄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최고위원회 회의 초반까지만 해도 국민의당 내부 갈등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번졌습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호남 중심의 외연 확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안철수 대표는 당 내홍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주연 최고위원의 발언 차례가 되자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작심한 듯 바른정당과 손을 잡으려는 안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다당제를 하려면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분권 개헌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합리적인 협치에 의해서 해야 할 일이지 악마와 손을 잡아서 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친한 진영과 비한 진영 간의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일부 최고위원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아직 경선 중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줘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안 대표를 공개 비판한 이상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며 이른바 심리적 분당을 뒷받침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안 대표가 호남 중진을 포함한 의원들을 두루 만나며 적극 소통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 끝장 토론이 열리는 의원총회가 갈등 봉합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국민의당이 심상치 않아요. 바른정당이 분당되고 김무성을 비롯한 9명의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입당까지 마친 상태거든요. 그런데 안철수가 외국에 가서 문재인 정부가 복수를 하고 있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면서 더군다나 바른정당과의 합당 띄웠다가 한번 대차게 역풍을 맞은 적이 있는 안철수가 독일인에 이스라엘인에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좀 해대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부글부글하던 국민의당의 특히 호남권 의원들이 지금 한참 빡시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같은 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명길 의원이라고 MBC 출신 나가 떨어지게 생긴 사람. 예. 송파을 이 사람이 이제 친한 중에 한 명인데 이분도 민주당에 있다가 그쪽으로 건너간 거 아니에요. 이현주랑 같이 세트로. 근데 하려다 보니까 이런 거야. 김현정 뉴스쇼를 디스를 하더라고요.
김현정 뉴스쇼에 전화 인터뷰나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안철수 반대하는 사람만 출연시킨다고 뭐 이상돈이나 박지원이나 출연시킨다고 너무 편파적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 당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도 출연시켜라. 왜 안철수 까는 사람만 있는 것처럼 방송하느냐. 난 일견 최명길 의원의 논리가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특히 이상돈과 박지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자체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처럼 아예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 바보 노골적으로 그냥 드러내는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바른정당 분당되기 전에 바른정당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디테일한 상황들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바른정당이 통합파와 자강파로 나눠져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 실질적인 게 현실화되는 게 지금 이번에 김무성을 중심으로 해서 탈당하는 사태로 벌어진 거고, 안철수가 당대표로 출마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나눠져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안철수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나눠져 있는 상태가 더 분명해지는 것뿐이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탈당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도 나오고요. 이게 이제 진짜 정계 개편 시작되는 겁니다. 안철수는 사실상 호남 버린 거라는 게 공통된 인식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호남인데 문재인 정부가 복수하고 있다고, 반대파한테 복수하고 있다고 이명박이나 할 소리를 해대고 있으면 호남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민의당이에요. 분노스러울 거 아니에요. 뭐 미친 개소리야. 그러니까 정치인은 사실은 보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지역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역의 국민들 따라가는 거잖아요. 당선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어서 그나마 시간이 좀 흐르면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든지 이런 그 기대에 섞인 심리로 지방선거나 총선에서는 다시 우리가 어떻게 반등해볼 방법이 있을 거야라고 막연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돼 하고 막 민심 막 쓰다듬고 있는 상황인데 당대표라고 하는 자가 가다가 폭탄 한 번씩 펑펑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짜증나지. 그 안철수가 국민의당 구성원들한테 좀 미움받는 부분이 그런 거죠. 바른정당 이코르 엄밀히 따지면 이명박입니다. 그렇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친박계에 밀려난, 정치적으로 보면 친이계들이 만든 정당에 가까워요. 구성 성분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친박, 바른정당은 그전에 38명 정도 있을 때는 그게 이제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3명이었군요. 33명 정도. 근데 그 사람들하고 통합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못마땅하죠. 그게 이를테면 이제 1차 핵실험. 호남에다 이렇게 뻥 하나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진정되나 싶었어. 좀 잦아들 때쯤 되니까 다시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에 복수하고 있다. 이거는 왜 호남인들이 못 받아들이냐면은 호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역 정서를 알면 그런 이야기를 못 해요. 호남 분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민정당으로 이어지는 그 세력들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많이 완화되고 있다고 치더라도 엄청난 반감이 있다고요. 더군다나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5.18 관련 수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뭐 안매장하고 이런 것들 그런 상황을 보니까 더 국민적 정서가 끌어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쪽 세력들은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죽어도 찍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쪽 사람들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런 세력들을 사실은 적폐든 뭐든 간에 개혁해주기를 엄청나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프레임을 복수로 몰아가버리는 순간에 이 새끼 뭐야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인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남 국회의원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MB 아바타라는 겁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씨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수사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당 그 내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의당의 이게 한계다.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하나의 이유는 반문재인 기치를 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반문재인 기치를 들고 만들었는데 그 안에 전혀 다른 두 개의 노선의 정파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래서 이게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명 정도가 지금 탈당 생각을 하고 있다. 당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반추를 해보면 국민의당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총선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대선 패배하고 그러면서 안철수가 당대표로 나오면서 안철수가 던진 워딩이 나는 거기서부터 이제 폭탄이 터진 거라고 봐요. 안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표로 나오면서
호남 중진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과 합당하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MB 아바타 이론과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오히려 호남 중진들은 아까 푸나님 얘기한 것처럼 이 호남 지역의 정서 때문에 친민주당 쪽으로 친정부 쪽으로 가야만 되는 어떤 당위성이 있는데 당대표가 얼굴을 하고 있는 이 당대표는 여전히 MB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정체성이 180도로 틀어지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안 대표 그만하라는 이런 뉘앙스의 말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민주당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이상돈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 안철수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공통점이 보이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딱히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질러보는다는 느낌 있죠. 이게 지금 자기들 상황에서 안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자기 당 내부에서 자기가 어떤 지도력,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당 대표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라도 질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민하다가 아무 말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쓸데없는 말들을. 자기한테 돌아올 말들을 계속 내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철수 이 사람은 비하인드로 뭐 이명박 계단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그 철저한 그 피해의식,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피해의식, 열등감. 이게 너무 심해요. 얼마 전에 김종인 씨랑 둘이 만났거든요. 네. 모두 행사장에서 굉장히 알콩달콩해 보이대. 김종인 씨가 책을 썼는데 그 출판 기념회장에 안철수가 나타났어요. 내가 왜 김종인 얘기를 꺼내냐면 약간 결이 비슷한 거야. 그 심리학에도 그런 게 있어. 틀린 걸 알면서도 자기가 맞다는 걸 부단히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권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친박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어떤 증거가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안철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유능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국민들은 그 사람한테 유능한 걸 바라진 않아요. 진짜로 새정치라 타이틀을 걸었으면 정말 새정치스러운 짓을 해주길 바라는데 정말 적폐스러워 하는 짓이 그런 차원에서 보는데 이 문제로 우리가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야겠죠. 과연 정계 개편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딜레마의 싸움이에요. 딜레마의 싸움. 그러니까 기존 마인드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예를 들어 호남의 다수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여당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명분 만들어요. 네. 그 명분이 뭐겠어요. 지역구에서 민주당으로 들어가라고 한다. 그래서 동교동계 분들 이런 분들부터가 나서가지고 민주당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근데 지금 동교동계 원로들은 현역이 아니지만 그쪽에서 파생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세력들 중에 일부는 또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호남을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그걸 빌미 삼아서 PK나 TK 지역의 표가 덜 나오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 예를 들면은 이미 총선 1년 전에 국민의당이 호남을 싹쓸이 했기 때문에 문재인은 김대중 당이 아니고 그쪽으로부터 배척당한 우리 쪽 사람이라는 생각에 더 찍어주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총선 때 그래서 국민의당 쪽 분위기가 막 뜨면서 국민의당 압승 분위기 막 이야기가 나오니까 PK 쪽에서 의석이 엄청 당선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오묘하게 막 얽혀있는 게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들어가서 116석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121석이고 근데 바른정당의 나머지 사람들이 못 버티고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 일당이 돼버리는 문제. 이거 어떡하냐 하는 생각이 들면 이게 어마어마한 딜레마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국민의당과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의원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미리 걱정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원들이 또 열받고 빡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헛소리냐고 막. 근데 저는 이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게 인위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예전까지는 그랬어요. 산술적으로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뭐 이렇게 더하면 몇 석이고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했냐면은 빅텐트론의 그 주창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당은 달라도 법적으로 당 하나로 등록해가지고 정파로서 존재하는 그게 빅텐트론이잖아요. 막 당시에 진보 정당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싸운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 틀을 깨주신 분이 바로 유명한 안철수님이시잖아요. 총선 때. 그도저도 아닌 표가 있다. 그래서 제 가운데에 중도표가 있고 제 3지대가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이념이라면 이념이고 토대라면 토대고 그것을 형상화시킨 게 격정주의인데 그게 이렇게 빨리 소멸할 줄은 몰랐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말해서 안철수는 호남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눈 깜짝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이건 홍준표하고 약간 결이 비슷한 건데 그 유성엽 의원의 이야기에 이렇게 받아치는 걸 보면은
나도 뭐 정치적으로 돌파해온 나름대로 이제 고수가 됐다 이런 뉘앙스를 주더라고요. 못마땅하면 나가 이 새끼야 이 느낌이었다고. 근데 그게 유성의원만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쪽 국회의원들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국민의당이 깨진다고는 일단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시점 정도까지. 그리고 그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국민의당에서 탈당하는 사람 받아들이자 또는 합당하자, 뭐 통합하자라는 이런 게 힘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게 정치 지형이 과거하고는 너무 달라졌어요. 민주당 지금 권리당원이 100만이 넘잖아요. 권리당원이 100만이 넘는 그 당원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도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주위에도 권리당원이 지금 현재만 해도 지금 제 앞에 2분 계시고요. 우리 어머니도 권리당원이시고요. 결이 선명한 것과 싸우는 구태스러움의 어떤 그 버저스 VS가 돼버리고 있거든요. 이 정기 개편이 구태스러운 합종 연행의 결과물이 돼야 될 것이냐. 좀 힘들더라도 그냥 가야 될 것이냐. 이건 딜레마의 싸움인데 이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굉장한 격렬한 토론의 시간이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국회의장을 뺏기는 상황. 그 국회의장도 국회의장이지만 각종 법률안, 정책적으로 필요한 법률안들이나 예산안들이 통과되기 전에 겪어야 되는 진통들, 부작용들. 예, 그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만약에 지금 바른정당 나머지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냥 휩쓸려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또 국민의당에서 탈당하는 안철수계 일부가 또 들어간다고 보면 150석 가까이 육박을 하게 돼요. 120석이 기본적으로 넘어가요. 121석에서 2석을 예상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121석이잖아요. 다수당 일당을 뺏기는 건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지자건 아니건 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국민의당의 호남 중진들, 호남 의원들을 같은 울타리에 들어와서 의석수를 150석을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고민은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쭉 들어와서 민주당 의석수가 150석이 되는 순간 과반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이 열리고요. 그런데 합치는데 불구하고 한 140석으로 끝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짓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고민들을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을 거고 해야 된다고 봐요. 고민을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돼라고까지 선을 그을 필요는 없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적절한 수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당대표의 역할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냐 마느냐 이제 나름대로 조금씩 이제 어떤 토론이 생기기 시작하는 분위기라고 하면 당대당 합당은 안 되는 어떤 그런 기조는 세워놓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선별해서 받는다. 지금 난민이잖아요. 안철수의 난에서 지금 탈출한 난민들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다 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깨고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정권을 그렇죠. 획득하니까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기존 당원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정말 딜레마다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이 더 가치가 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현명한 안을 도출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게 뭘 취하면 어느 쪽이든 있는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의 난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걱정지이자 안철수 씨. 근데 귀엽긴 해요, 솔직히. 최근에는 보면. 귀여워요? 예. 왜 귀엽냐면 정말 초딩스럽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당내의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쓰니까 뭔가 좀 오기창창한 초등학교 4학년 느낌. 오기 진짜 그거 느꼈어요 이번에 트럼프 방한 때 만찬회장에 참석 안 한 거 보고 난 그 오기를 확실히 느꼈어요. 저도. 그러니까 만찬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들어오는 느낌. 이 사람은 변명을 이렇게 해요. 유럽에서 독일이었죠. 비행기 표를 앞당겨서 끊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들어오려고 왔는데 이스라엘 오니까 비행기가 표가 없더라. 그래서 들어오고 나니까 만찬 이후에 들어왔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데 독일에서 그냥 대한항공 직항 끊으면 언제든지 오거든요. 그 핑계를 없이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못 구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나는 비가 오니까 오늘 외출을 못해서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대놓고 얘기해서요. 무슨 말이에요? 대놓고 얘기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다가 통화해가지고요. 나 청와대 들어가야 되는데 급하다 그러면 비행기에요. 여유분 좌석이 항상 있어요. 정치인이나 아니면 고위 관료가 외교관이 급하게 외국이나 다닐 때 필요한 좌석들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게 있어요. 또 직원들을 위한 좌석. 그러면 항상 레스트로 있죠. 자신의 그 성이 나름이지. 지가 싫으니까 안 온 거지. 그러니까 성향을 보니까 저번에 한번 청와대가 밥 얻어 먹은 적 있죠. 그때 표정 때문에 우리가 막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갔다 오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은 그때 내가 말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또 불만을 쏟아내더라고. 와, 대단한 사람이다 멘탈이. 어쨌든 안철수 씨 귀엽다는 말은요. 우리 정도 되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캐릭터나 어떻게 앞으로 할지가.
안철수가 일종의 당 분해 전도사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당 분해하는 전문가로서 국민의당 또 날려먹겠네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노련함도 없고 그렇다고 새 정치를 하기 위한 결기도 없고 그냥 자기 오기 정치하고 있는 그런 느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복지전사들이 또 제 앞에 정말 성실하신 분들이세요. 자,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그다음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님을 소개하려고 했으나 오늘도 특별히 좀 마지막에 조용필처럼 소개하겠습니다. 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사실상의 모든 것. 피치맨 사실상의 모든 것. 고맙습니다. 이 양반이 전 방송에서 그 해외 여행도 하시고 인생 재밌게 사시네요. 갔는데요. 저희 10주년 행사 때문에 이틀 동안은 노트북 앞에서 계속 그냥 매달려 있었습니다. 원래 예정돼 있던 무슨 그런 게 있었나 보죠? 저희 10주년 행사 있었잖아요. 네. 그거 행사 준비하는 것 때문에 계속 회사에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하느라고. 아니요, 제 말은 여행이 원래 오래전에 계획돼 있었던가 보죠? 예, 8월 싸게 가려고 8월 달에 예약을 해놨었습니다. 혼자 가셨어요? 그게 궁금한데? 혼자 가진 않고요. 몇 명하고 같이 갔습니다. 몇 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여성은 여성들인데 실속 없는 여성들. 네, 일단은 제가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비용은 제가 내지는 않지만 어쨌든 촬영차 같이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예. 사진을 배우세요. 네. 아니요, 혼자 사는 걸 배우고 싶습니다. 혼자 즐겁게 사는 걸 배우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복지의 모든 것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사실상의 실소유주. 다 쓰는 누구 겁니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누구 겁니까? 뭐 이런 거네요. 이상희 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진행자 이상희 교수입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창립 10주년. 그 행사를 이제 지난주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쪽에 이야기를 못 드렸고. 예, 정말 입추의 여지 없이 전국 곳곳에서 모여주셔가지고 행사가 아주 성대하게 잘 치러졌습니다. 행사를 100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했던 일들을 돌아보니까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근현대사의 여러 굴곡들과 저희가 같이 했구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혼자가 아니고 여러 단체들이나 여러 회원들과 같이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료집 만드는 걸 제가 담당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휴가가 제대로 못 놀았는데 10년간의 자료집을 이제 인쇄하고 이런 걸 다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다 보게 됐어요. 근데 진짜 그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10년 동안 해온 일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그 어떤 분들이 어떤 일관성을 갖고 오랜 시간 동안 뭘 한다는 거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려고 지금 우리 팟캐스트도 지금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뭔가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보다 더한 진정성은 없어요. 말로 아무리 해봐야. 네.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푸른 나무님을 좋아하잖아. 저는 약간 불공평한데요. 저는 대표님을 존경하거든요. 한 명은 저도 존경해요. 저도.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책임지고 항상성이잖아. 항상성. 그 사람은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상구 운영위원장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보시다시피 매주 한 번씩 우리가 칼럼이 나가잖아요. 월요일 날 아침에 온라인 회원들에게 뉴스레터가 나가고 그게 화요일 날 오전에는 공동 게재로 해가지고 프레시안에 대문에 걸리거든요. 그걸 10년을 해왔잖아요. 그걸 10년을 하려면 그건 제가 책임이거든요. 저는 매주 일요일 날 저녁에는 제 연구실 어디인가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칼럼을 제가 편집해야 되니까. 그리고 뉴스레터에 최종 확정 지어가지고 그걸 저는 보내놓고 난 다음에 잠을 자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 날 항상 밤늦게 잡니다. 이걸 10년을 꼬박 해왔잖아요. 이걸 이제 누구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또 이게 믿을 만한 인간을 찾지를 못했어요. 못 넘겨주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보면 우리 푸른 나무 보면 남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추석 특집 때 김갑수 선생님 나오셨었잖아요. 네. 그 선생님이 뭔가 어떤 한 가지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도 같고 도사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대표님도 10년 동안 이걸 하셨으니까 아마 칼럼에서는 거의 도사급이 아닐까, 뭐 신령님급, 그렇죠. 그렇게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행사는 끝났지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모든 구성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복소는 누구 겁니까? 회원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언급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난 방송에도 우리 대표님이 이를테면 약간 벌맨 소리 이 칼럼도 사랑해줘. 네. 새날의 계열사. 맞습니다. 계열사 거기 폭발 직전까지 가더라고요.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보니까.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를 해주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마음속으로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이 컨텐츠를 더 잘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새날 청취자들에게 정말로 좋은 방송을 제공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새날의 계열사로서의 아주 깊은 책무감을 느끼면서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고 나니까 147등을 했어요. 저로서는 처음 해봤습니다. 그 등수를. 뭐 등수가 중요하겠어요? 그래도 그리고 좋아요가 보통 뭐 한 20개 내외가 달리는데 이번에 60개가 넘었잖아요. 3배가 넘게 나왔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구독자 수가 100개 넘게가 늘었어요. 하루 만에. 100명 넘는 사람이 구독을 해주신 거야.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 예.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정성 알아주시는 분들인 거예요. 막 정치적으로 뭐 폭발력 있는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사실상 어떤 백그라운드로 존재를 해야만 정부도 잘 돌아가고 우리도 사실은 새날 입장에서 보면 보석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이건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많이 안 들어도 저는 상관없다. 그만큼 자부심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믿고요. 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한 주 걸렀더니 굉장히 허전했던 바로 그 퀴즈. 네. 지난주 방송 저도 들었는데요. 딱 들어보니까 저를 밟고 가는 이 홍보 멘트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이 칼럼의 발전이라면 저를 밟고 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날의 위력이 진짜 한 번 더 실감하는 마치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바뀐 듯 같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새날 청취자분들께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이 칼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칭찬도 좋지만 칭찬 댓글도 좋지만 송곳처럼 아프고 따가운 질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심지어 욕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메시지는 저희 이 칼럼 발전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팟빵 게시판에 좀 쓰기에 좀 곤란하시다면 제게 카톡이나 이메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 폰번호와 이메일을 이 칼럼 팟빵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욕설도 괜찮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가면은 블라인드 처리하는 반응을 보여줄 수도 있어. 욕은 제가 지금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내성이 생겼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혼한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도와주는 여성가족부 소속 국가기관은 어디일까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1번 양육비 이행관리원, 2번 양성평등교육진흥원, 3번 건강가정진흥원, 4번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렇습니다. 이분이 어렵죠? 재미를 포기하셨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문제 출제를 위원장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요, 거기다가 A씨 중에 다 원으로 끝나잖아요. 네네. 국정원도 좀 넣어주고. 국가정보원. 네. 5번 국정원. 뭐 네. 민주연구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너무 어렵게 내셨는데. 좋아요. 뭐 가끔씩 문제가 좀 어려워야 쉽게 보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쉽게 보인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진중하게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26번째 방송은요. 오늘 타이틀이 여성들을 위한, 이게 중요해요. 그냥 정책이 아니고 실질적인 정책. 보통 여성에 대해 어떤 상징성만 주는 정책들 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성 정책,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지금 떠올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는 뜻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위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구호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1월 6일 날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도 있었고 거기서 뭐 또 이상한 논란도 막 있고 그랬어요. 뭐 그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 한번 보실까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인 거니까 주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일단 여성가족위원회는 국회에서는 이제 상설위원회이긴 한데 이제 겸임이 가능한 이제 겸임 상임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정감사 끝나고 추가로 11월 6일 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가부 본부하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또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렇게 5개 기관을 하루 만에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았던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 전체 국감의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은 다 내팽개치고 탁현민 행정안을 왜 안 자르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증인 채택으로 할 건지 말 건지로 싸움을 하다가 그러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지발전제 발언을 한 그런 분을 왜 안 자르고 계속 당대표를 모시고 있느냐 이런 거로 주고받고 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셨고요. 좀 의미 있는 거는 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의 그 위안부 기록물이 등재가 보류된 거는 누구 잘못이냐, 또 화해치유재단의 출연금을 누가 받고 누가 안 받았느냐,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좀 그나마 의미가 있었던 게 박경미 의원이 양육비 여행관리원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 상당히 참신하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주제를 오늘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이름 자체가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런 곳이 있다는 것 자체를 처음 알았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게 비상임위원회잖아요.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이런 거는 상임위원회인데 여성가족위원회 비상임위원회인데 이거 지금 위원장님이 남인순 의원이시죠. 남인순 의원님이 저희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10주년 기념식 때 불쑥 오셨어요. 그분 인터뷰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네, 오셨는데 오영훈 의원이 우리 회원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채널에도 나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회를 봤거든요. 그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끼리 이심 전심이라고 의원님이 이제 계획이 없이 오셨는데 축사를 할 기회를 주시더라고. 그냥 예정이 없었는데 그냥 축사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축사를 하시는데 와 그분 진짜 말씀 잘하시대 남인순 의원님이 자기도 뭐 축사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참석하러 온 거거든. 축하해주러. 근데 갑자기 축사를 하라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준비 안 된 상태로 축사를 하는데 와 그렇게 조목조목 말씀을 잘하셔. 그거는 준비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몸에 배어 있는 몸에 거죠. 배어 있다고. 그래서 남인순 의원님 진짜 고맙더라고요. 너무 격려를 잘해 주셔서. 우리하고 같이 살아오신 세월이 하루 이틀 아니시니까 언제든지 우리 쪽에 오시면 같이 무슨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만 해도 충분히 축사가 풍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성운동의 뭐 사실상의 어떤 데모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복지국가 관련 정책을 대변해 준 역할도 열심히 하셨고 이 문재인 케어를 국회에서 공식으로 제안하는 일도 남 의원님이 주도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거기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진짜 듣고 싶은 거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그러니까 이 타이틀만으로 보면 느낌적 느낌은 오는데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고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 2015년 3월에 출범을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것이 제안되었고 관련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여가부 소속 기관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애 키우는 부모와 애 안 키우고 헤어져 있는 부모 간의 양육비를 상담을 해주는 거, 또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해서 필요한 법률을 지원해 주는 거, 또 합의 또는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에 대해서 안 주니까 채권 추심과 관련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출범 1년 만에 무려 3만 6천 건의 신청과 상담이 쏟아졌습니다. 양육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혼하면 이제 자녀를 그 키우는 비용을 부모는 이혼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의 공동 책임이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이제 돈을 지원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들었을 때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잖아요. 뭐 양육비를 얼마를 줘라.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판결이 나도 이행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생긴 그런.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이 실태가 정말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거 다시 법으로 뭐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째 양육비 못 받는 부모가 가정이 얼마나 되길래 국가가 기관을 운영해야 되냐 뭐 이런 정도의 그 의문이 생기는데요. 2015년 우리나라가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하는데 가장 최근에 게 2015년 건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56만 가구의 한부모 가족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가구 자체가 56만 가구인데요. 이 중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 부자 가구가 한 11만 가구, 또 아버지와 할머니나 뭐 이렇게 그 기타 아들과 가족들이 사는 가구가 한 8만 5천 가구.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구가 바로 모자 가구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가구가 26만 4천 가구니까 거기다가 어머니와 할머니까지 합쳐가지고 자녀를 키우면서 사는 가구가 9만 9천 가구, 약 10만 가구니까 전체적으로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서 가사를 책임지면서 자녀를 키우는 가구가 한부모 가구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46만 가구나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자 가구란 모녀도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럼요. 네. 예. 저 아들 아니고 자녀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56만 가구가 한부모 가족이잖아요. 예. 56만 중에 46만이 좌우지간 여성이 가장인 예. 한부모 가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6만 중에 46만이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네, 그죠? 근데 이들 한부모 가정 중에서 77%가 이혼한 가구인데 연령별로도 이 40대 이상이 61.2%고 30대 이하가 25.3%, 50대 이상은 13.5%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40대의 여성들이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경우가 87.4%나 되니까 이혼을 하면 그냥 한국의 남자들은 대부분 애는 여성이 키우고 자기는 손 떼버리고 이런 행태로 흘러가는 것이 보편적인 성향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당사자인 여성이나 그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아무도 이제 사회적으로 그동안 인식을 못 해주고 있다가 이 수년간의 그 노력에 의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이제 이걸 공약으로 채택했고 그래서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다수의 그 여성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통계로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좋은 직장 갖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수일 거고. 그럼요. 상대적으로 남편이 버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더 힘든 상황일 거고. 그런 상황이 있다. 이걸 전제로 놓고 이야기를 해야 지금 그 양육비 이행 관리원? 예, 제가 우리 복주가 소사이티에 초대 고문으로 해주셨던 분 중에서 이제 한국 여성재단의 박영숙 총재님이 계신데 이여 여사님하고 같이 오랫동안 여성운동을 하셨고 또 직접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이 여성가족위원회도 만드시고 이렇게 의정활동이나 법률활동을 통해서 그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정치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계시던 당에서 예. 그 부총재 하셨죠. 부총재. 예.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그분의 추모 사업을 하는 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1년 동안 행장을 정리하면서 야, 정말 그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하셨구나. 드라마틱한 삶을 사셨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항상 저희한테 행사에 와서 축사를 해 주실 때 한 말이 여성운동의 완성은 복지국가 운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머리로서 아 정말 그렇지 그 복지국가가 돼가지고 여성들이 잘 살게 되면 여성운동을 굳이 따로 양성평등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지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실제로 선생님의 뜻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한국 여성재단에서 하는 활동 중에서 한부모 자녀들 여성 가장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의사, 치과의사 이렇게 또 여성사회활동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심사를 하는데 이 심사는 한 번 갔다 오면 한 일주일 내지 2주일을 사람이 몸살을 해요. 그래요? 그 정도예요? 신청하는 사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케이스를 읽어보면 이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44세 여성의 경우에 8년 전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했으나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이 집을 나가버렸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 혼자서 8년째 자녀를 양육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오다가 겨우겨우 이제 최근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한 4년 전에 이분이 그 아르바이트 하다가 발을 헛디뎌 갖고 발목 부위가 부러졌는데 그때 인대가 파열되고 치료를 수술까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술도 제대로 못하고 또 충분한 휴식도 못하고 검진이나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인대가 파열된 데가 또 파열되고 이렇게 악화가 계속되어서 결국은 이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다시 수술을 신청이 온 이런 케이스들인데 이런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왜 한국의 여성들은 이렇게 어렵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케이스들의 상당한 일관성들이 있는 게 첫째, 이혼을 한다. 그리고 남편은 내몰라라 하고 도망가버리고 여성 혼자서 아이들 키워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정규직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비정규직으로 아이를 키우다가 어떤 사고나 어떤 큰일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성파 모녀 그 자살 사건 같이 생계가 뚝 끊어지면서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 한편에서는 도대체 한국의 남자들은 왜 이렇게 무책임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놓을 때는 문제고 이 키우는 것은 왜 여성에게만 다 맡겨놓고 있는가? 뭐 이런 좀 자탄도 되고 그러면서 야, 이 박영수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것을 좀 실태를 보라고 이 일을 맡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것을 전부 다 해결하지는 못하지만은 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말 노동 부분이나 이 고용 부분에서 양성평등이나 복지제도에 있어서도 이 가구나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개인별로 바꾸는 그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런 생각으로 저는 답답한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치과 부분은 신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사회 선생님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 여성재단에서 지원해주면 그 반만큼을 개별 치과 선생님들이 매칭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행태로 하자. 그러면 1억 원 예산을 갖고 2억 원어치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신에 여성재단은 이제 공익성 기부 대상자니까 선생님들의 그 기부한 부분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부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득이 되게 하는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또 좋은 후원자를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티는 못 데리고 오지만은 기업 후원 같은 데도 이제 그쪽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는데 그 과정을 겪을 때마다 항상 저 심사를 하고 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온라인에서 최근에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들 중에 하나가 그게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에 대한 비하 또는 공격 이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물론 이제 남성으로서 역차별당한다 이런 논리도 아주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은 내가 마누라한테 지금 억압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약간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겹쳐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어렵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국가가 손을 내밀어서 뭔가 조금 덜 어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복지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조금 편파적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기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동의하지만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저는요. 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여자가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 혼자서 애를 데리고 키우는 경우도 왜 없겠어요? 있죠. 예. 이런 경우가 요즘 많아요, 요새는. 이 경우는 그러면 우리 사회가 도와야 될, 지지해줘야 될 경우가 아닌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중심에 놓고 보자니까요, 저는요. 그러니까 아이는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양육비가 뭡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 뭔가 하면 양육비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럼 이 돈은요,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누가 내더라도 내놔야 돼요. 그런데 두 부부가 함께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양육비를 마련하면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혼자, 엄마 혼자든 아빠 혼자든 아이를 키우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자서 키우기에는 이게 버거워요. 너무 버거우니까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 그런데 아이의 엄마든 아빠든 나간 사람, 그러니까 비양육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였던 사실혼 관계였던 간에 쪼개지고 난 다음에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그 사람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부담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 자체가 경제적 무능력자이면 부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예. 근데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양심에 털난 놈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능력이 있는데도 안 줘버리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거의 대다수는 그 사람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요,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정부가 도와줘야 되고요. 왜 그럼 도와줘야 되느냐? 저는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의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아이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일단 이 우리 사회에 어떤 식으로든 태어나기만 태어나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적 부부 밑에서 태어났던, 아니면 사실혼 관계의 부부 밑에서 태어났던, 아니면은 미혼모 밑에서 태어났던, 어떤 부모 밑에, 어떤 엄마 밑에서 태어났던 그것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루어지면 우리나라가 박영숙 선생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 국가가 되는 거고 진짜 복지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저출산 국가의 오명을 벌써 던질 수가 있어요. 아, 아이는 우리가 낳기만 나오면 우리 사회가 알아서 키우는 거구나.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모든 책임을 국가나 사회에게 지우고 엄마 아빠 개인의 노력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노력이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는 국가가 책임져 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돼요, 국가가. 그래서 아빠가 지금은 능력이 없어서 도망가가지고 돈을 못 주고 있는데 그런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죠. 아니 뭐 내 새끼인데 키워야 되는데 한 달에 한 7, 80만 원 보내주고 싶은데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직업 훈련해가지고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할 때까지는 국가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나중에 돈 벌면 그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만큼은 나중에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이 부분은 이제 또 하나의 측면은 이 문화적인 측면, 유교 중심의 남성 중심의 그 사회라는 문화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스갯소리로 미국에서는 이 능력 있는 남자의 상징이 이혼을 3번 한 남자, 또 능력 있는 여자의 상징 또 이혼을 3번 할 수 있는 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왜 남성이 능력 있는 이혼을 3번 할 수 있는 남자가 있냐 하면 이 미국에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프로포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결혼해 주세요 하고 반지 끼우고 무릎 꿇고 그래서 또 그걸 잘못 배워가지고 한국에서도 프로포즈를 안 한 것으로 뭐 평생을 괴롭히면서 사는 그런 부부도 있긴 한데 그 이유가 사실혼을 미국에서는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든 뭘 하든 어쨌든 프로포즈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은 이후부터 이 양육에 대한 책임이 남성에게 부여가 되거든요. 미국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제권이 많이 없고 남성의 경제권이 대다수인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어쨌든 당사자인 여성과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남성이 책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금까지 상황은 한국과 비슷한데 미국은 이제 변호사들이 달라붙어서 끝까지 이걸 받아내도록 하는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많이 받아주는데 거꾸로 여성은 이제 이혼을 3번 하게 되면 A 남자, B 남자, C 한 남자한테서 다 받게 되니까 생활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이런 또 결과가 돼가지고 뭐 이미 받으니까 난 얼마만 더 줘야 된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자식이냐 아니냐도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당신이 이혼을 함으로써 경제력이 없는 여성과 자녀들의 생활이 곤란하게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라 이렇게 되니까 그런 법과 제도적인 부분이 이혼에 따르는 적어도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삶이 파탄나는 이런 경우는 없도록 많이 이제 견제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으로 경제권이 다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양육비를 받아주는 시스템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이혼을 하고 남성이 자녀를 키우면서 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키우든지 아니면 부모와 같이 키우든지 간에 남성이 중심이 되어서 가장이 되어서 키우는 경우가 한 19만 건 정도 되는데 여성이 중심이 돼서 키우는 경우가 앞서 말한 대로 그 모자 단독 가구가 26만 건이고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형제들하고 같이 키우는 경우까지 해서 한 35만 건이니까 여성이 남성보다는 훨씬 많고 또 그중에서 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 조사에 응답을 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83%인 39만 가구나 되더라는 겁니다. 심각하네요, 이거는. 예. 그 몇 %라고요? 83%.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80%가 그러니까 아이 10명 중에 8명은 양육비를 비양육자로부터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책임지지 않는 문화네요. 그럼요. 전혀 이건 남자든 여자든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유럽에서는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 저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동거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면 완벽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 결혼을 망설이다 보니까 동거가 많아지고 동거가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많아지니까 동거를 또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뭐 여러 가지 법이 또 만들어지더만요. 아이가 생기면 그거는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혼이고 법률혼하고 똑같은 법적 혜택과 복지 혜택과 함께 법적 의무도 강제되는 겁니다. 지가 낳았잖아요. 지주전자잖아요. 그럼 무조건 양육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씨를 뿌리고 돌아다니도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지금 그 83% 숫자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물론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자식에 대한 어떤 양육에 대해서 전혀 도움 안 주는 사람이라는 건 여자건 남자건 정말 비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자세히 뜯어보면 대부분 다 생활고라든지 신체적, 정신적 어떤 문제 때문에 파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가정이 그렇게 이혼을 하고 갈라서는 것이 자녀의 성장 환경의 악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인정하는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로 가족들이 그걸 못한다면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나 이렇게 아주 저소득층이면 모르겠는데 애매한 경우에는 국가도 개입을 할 수가 없고
개별 가정이 자구책을 강구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경우가 많고 또 그것을 친척에 뭐 알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문드러져가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것이 이제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기관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 기관이 그런 엄청난 기대와 여망을 안고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실적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박경미 의원이 이제 밝혀낸 것들인데요. 사실 한두 번은 아닙니다. 36,000건의 신청이 있었는데 또 그중에서 양육비 이행 의무를 확정한 건이 상당히 되는데 5,937건이니까 물론 이제 관련된 기관의 인원이 적어갖고 36,000건을 다 처리하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올해 9월까지 양육비 이행 확정 건수가 5,900건이 넘는데 실제로 이행된 건은 그중에 절반도 안 되는 한 40% 선에 그치고 있다는 거고요. 이행 확정된 건수 중에서 2015년에는 72.7%, 또 작년 2016년에는 65.7%가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럴 바에야 무슨 기관을 왜 운영을 하느냐. 뭐 이런 이제 회의가 들고 의문이 들 정도이고 이 채무 불이행자 명부를 등재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강제로 받게 하는 이런 감치 명령 신청 이런 것들도 꽤 많이 하고 세금 환급금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또 과태료 부과 신청 이런 것들도 증가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이제 안 내는 분도 계시고 못 내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거 보십시오. 36,000건이나 첫 해 한 해에 36,000건이 신청됐으니까 이거 폭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애를 키우고 혼자 살고 있는 이 호부모가 상대방에게 돈 받아달라고 지금 신청한 게 36,000건이나 폭주한 거예요. 그중에 확정한 거죠. 그 양육비를 이행하라 이렇게 이행 의무를 확정한 경우가 한 6,000건 되는 거거든요. 36,000건 중에서 한 6,000건 정도는 확정이 됐어요. 근데 확정됐다라고 해서 그러면 의무를 지키느냐? 그 중에서 한 60%는 안 지키고 한 40%만 의무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실적이 형편없이 낮으냐? 이게 지금 그만큼 상황이 열악한 거예요. 대부분은 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일부는 막 감정이 막 틀어져가지고 헤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주기 싫어서 애먹인다고. 꼴보기 싫어서 이제. 꼴보기 싫어서 막 원수같이 헤어졌으니까 사실 그거는 저는 진짜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는 정부가 대신 물어주고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 있죠. 강제 차압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법적 조치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행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그 권한으로는 사실은 더 강제로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관련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그 법률안도 국회에 4개나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권미혁 의원이 제출하셨던 재산 조사의 부분에 있어서 양육비를 이행 안 하고 있으면 소위 말해서 이행 당사자의 재산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본인이 동의해야지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채무자의 본인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나 그 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어떤 면에서 옥사옥이잖아요. 법원 판결 같은 게 나왔어. 그것도 이행 안 하면 뭐 강제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추심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현재 없는 상태인 거죠. 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세금 회피자나 뭐 이런 분들의 경우도 그렇지만 양육비를 안 준 사람도 출국 정지를 시켜버려요. 물론 이제 그 외국에 나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그 외국에 놀러 다니거나 비즈니스를 하러 다닐 정도의 여유와 형편이 되는 분들이 애들 양육비도 안 주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돈을 내게 하는 이런 효과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돈 못 받아서 생활도 안 되는 분들의 마음에 한이 되도록 하는 이런 거는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제적인 무능력. 예. 그럴 땐 약간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거기서 개입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조해주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고. 국가가 대신 내줘야죠. 애는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애를 버립니까 우리 사회가? 어렵다. 애는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됩니다. 저는요 애는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가 뭔 죄가 있어요? 애가 뭐 그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애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애는 무조건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하는 아주 기본적인 역할은 뭐예요? 나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강제 추심하는 그런 기관은 아닐 거고. 예. 그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타이틀만 갖고는 이야기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안에는 이제 양육비 협의 조정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 관련된 이제 조정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또 법률 전문 자문단으로 해가지고 법조계 학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그 양육비를 받게 해줄 것인지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감당하기에는 첫째 신청 건수가 너무 많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에서 이 강제로 양육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 조항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양육비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도록 만들면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사람 같으면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면 해외 골프 여행 가거나 새 사람 만나가지고 히닥거리면서 놀러 가는 것들은 적어도 막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는 것을 양육비를 받아야 될 당사자가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요. 구상권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부가 돈을 쓴다는 의미에서 뭐 어렵고 못 산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형편이 좀 된 사람들까지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냐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녀들의 생활 환경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 같은 저출산 사회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성부의 양성평등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누적으로 해갖고 1조 한 2,600억 정도 썼는데, 이 복권기금이나 정부 출연금으로 기금이 만들어져서 그 수익을 운영하는 건데, 2017년 올해 한 해 동안만 해도 한 2,151억 정도를 쓰는 적지 않은 기금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이제 사용처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소스로 쓰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류의 기금을 좀 더 늘린다든지 또 이런 기금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은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양육비를 받아야 될 가정이 아니고 여성이나 자녀가 아니고 정부가 되다 보면 굉장히 강한 세무조사라든지 또 차압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면서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실제로 또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손 처리하면서 정부가 지원해야죠. 정말 생활이 어려운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분은 정부가 찾아서라도 지원해야 되는 이런 적극적 복지가 작동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면 여성가족부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같은 데에서도 긴급 생계 지원 같은 제도에 한시적으로 그 이혼 한부모 자녀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다든지, 또 국민연금 기금에서 금리를 정부가 확정하면서 기금을 빌려와가지고 양성평등 기금을 일부 늘려서 1,000억, 2,000억이라도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차후에 천천히 행사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의지만 있다면 지금 현재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면, 우리 사실 새날정 시간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회로 발전해 나갈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저는 유럽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 뭔가면요, 보다 자유로워지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간적 존엄과 행복을 더 많이 추구해요. 특히 여성들이 더 그래요, 앞으로는. 그러면 남성과 여성이 자유롭게 만나서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를 낳고 사실혼이든 아니면 법률혼이든 간에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서 일종의 멍해가 된다라든지 서로 관계가 이제는 조화를 못 이루게 되면 그럼 자연스럽게 헤어져요. 옛날에는 억지로 살았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 주로 억지로 살았는 거면 여성들이 주로 억지로 살았다고. 근데 요즘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더 안 그래요. 아, 우리는 안 맞는가 봐. 그러면 헤어져 그래. 왜인 줄 아세요? 자기는 존엄한 존재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귀중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자각한 여성들이 양성평등 의식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헤어지는데, 옛날에는 헤어지면 지지고 볶고 막 때리고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원수가 되어 헤어졌잖아요. 유럽 한번 보십시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헤어지더라도 그냥 쿨하게 헤어지고 친구처럼 헤어져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 문제잖아요. 그럼 이 자식을 어떻게 하느냐? 자식은요, 일단은 부모가 함께 책임을 져요. 그리고 사회 전체가 또 함께 책임을 져줘요. 왜? 이 아이는 부모나 사회를 지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 자체로서 존엄한 존재고, 또 미래의 그 사회를 끌고 나갈 경제적 동력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이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양성평등 사회를 중심으로 각자의 자존감이 높은 자유롭고도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개별성과 다양성을 우리가 다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저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은 어마어마하게 소중해지고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우리 사회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자유로운 영혼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만나고, 또 불가피하게 헤어져야 되면 자유롭게 또 헤어지고, 그 대신에 책임은 다하고 사회가 함께 또 보다듬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재생산 기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능을 함께 담보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복지국가로 생각해요. 특히 우리가 그 이전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ABN이라 그랬죠. Anything but 노무현. 그 노무현이 한 것은 모두 다 엎어버리고 없애버리라. 그 노무현이 한 것만 아니면 다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심하게 차별화를 시도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거라도 어쨌든 이거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저는 좀 더 내실화하고 확대하는 기능이 문재인 정부에서 됐으면 좋겠고요. 현재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조직을 봤더니 제가 옛날에 처음 만들 때는 이게 정원이 56명밖에 안 돼가지고 이 인원으로 뭘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커졌더만요. 정규직이 임원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150명, 비정규직이 162명 해서 한 300명이 넘는 큰 조직이 됐는데 문제는 이 조직의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역할을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신청한 36,000명 또는 잠재적인 신청자인 40여만 명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하려면 첫째는 전국에 적어도 17개 광역시도 단위로는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이행관리원의 지부들을 전국에 많이 만들어서 접근성을 해소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것을 직접 본인들이 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무처 정도의 역할만 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별로 장사가 안 돼요. 서울에 잘 사는 집안을 소송을 맡은 사람들 정도만 그렇게 도움이 되는데 그분들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들어오는 사안들 중에 상당 부분을 좀 자문을 해주고 또 직접 도움도 해주고 또 필요하면 그분들이 사건을 수임해서 맡아서 하게 하는 이런 정도의 초기 비용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중개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현재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제공할 수 있으면서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방안들도 조금 저희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주당 박경미 의원실에서 이번에 큰일 많이 했네요. 예. 박경미 의원이 이번에 이 문제 굉장히 많이 제기했죠. 예. 보니까 뭐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을 받았죠. 그러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거죠. 예. 그래 받아보니까 형편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래 그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개기고 있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경미 의원이 법적으로 지금 조치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저는 정말로 양성평등 사회로 가기 위해서 또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의정 활동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양육비 이행 관련한 이런 조직이 있다는 거에 대한 깜짝 놀란 게 이런 식의 어떤 기구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민에 대한 진정성이 좀 없는 정부에서는 구색 맞추기로만 갖다 놓고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별로 없는 상태가 예.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적폐예요. 특정인 분들의 어떤 일자리만 만들어주고 사실상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는 거라면 그런 것들도 하나씩 이번 기회에 뜯어 고쳐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여성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선거 같은 데 있어가지고 구색 맞추기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징성만 대충 뭐 갖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상징성만 갖고 구색만 맞춰놓는 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부터는 공약으로 나갔던 그런 분들이 좀 이행이 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여성정책 공약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전에 양성평등이라든지 차별 해소 이런 쪽에 치우친 것을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 또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이런 식의 그 실질적으로 직장에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소득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공약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은수미 전 의원께서 이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가게 된 이유도 여성 정책 중에서 노동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힘을 실어줘서 이걸 챙겨보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물론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정규직 해소 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국가의 정책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 안에서 여성 부분을 특히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정말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챙겨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여성의 건강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 여성 건강 기본 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가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국회에 여성가족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따지고 진행사항을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문재인 케어 같은 데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여성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간병인이라든지 보호자 없는 병원 이런 것들을 국가가 이제 의료보험에서 커버를 하게 되면 사실은 여성의 간병 부담에는 이런 게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또 그 상당 부분의 일자리들을 우선적으로 여성의 일자리로 만들어질 것인데 이런 부분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들도 국회가 좀 맡아서 해줘야 되는데 현재 국회 상황이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꿈꾸는 개혁 부분이 얼마만큼 뒷받침 될 수 있을지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대선 전에 여성 정책에 관한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 정책이 양이 안 차시는 거죠. 예. 일종의 저는 그렇게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그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의식. 당신도 똑같이 예전 정부처럼 고생 맞추기만 할 거잖아. 이렇게 이제 믿지 못하고 가는 부분.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정책 같은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 맞추기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정부가 약자들을 돌보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정말 아젠다가 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중에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양육비 이행 관리위원 정말 어렵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를 좀 디테일하게 챙기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아까 말하는 거 우리 방송의 목적이잖아요. 복지국가. 소외되는 사람 없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조그만 것들을 챙겨야지 다수 여성들이 삶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바꿔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부 차관을 하신 이수진 박사님 같은 경우에 저희하고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상당히 실무적인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국회하고 주고받으면서 예산을 키우고 조직을 키우고 실제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가정폭력 문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데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가정폭력이 벌어져도 경찰관이 직접 개입하는 게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최근에 모 국회의원 사건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금영 청장님께 이제 물어봤더니 이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만요. 가정폭력 관련된 법안이 따로 있고 또 아동폭력 관련된 법안이 따로 있고 하지만은 이 실효성이 많이 없는데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이런 상황에서는 가정 내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문을 따고 강제로 진입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규정을 직무집행법에 반영을 해놓고 관련된 근거를 1항, 2항, 3항, 4항 해가지고 안에서 심각한 피해 사례가 의심된다든지 주변에서 잦은 폭력으로 피해를 본 이웃들의 그 제보가 있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조건 외국들도 다 그런 걸 운영을 하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개입을 안 하면 사망 사건이 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제도들이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일부를 원용해서라도 바꾼다면 국회 행자위원회가 바로 여성들의 가정폭력 문제,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라고 겸임위원회로서 여성가족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챙겨가는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실질적인 여성의 삶을 바꾸는데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성의 처지를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일자리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양육비 문제를 남녀가 공이 이제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데 그 이전에 남녀가 공이 노동시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은수미 정책위원, 우리 은수미 전 의원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해가지고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싱글 마음으로 살더라도 당당하게 살 수 있으려면 그 일자리가 보장되어져야 되고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 혹은 아니면 최소한 적정 수준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보장해주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는 사회가 복지국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이 황금 종려상을 받았던 굉장히 유명한 그 영화인데요. 그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하는 이제 이게 복지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KT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아이가 2명 딸린 젊은 그 20대의 미혼모예요. 아이 둘은 아빠가 각각 달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헤어지고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 둘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받을 아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 없어졌고 그러면 이 아이 둘의 양육비를 누가 책임지느냐?
영국 정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해리포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조앤 롤링인가요? 예. 그분도 미혼모였죠. 예. 그런데 영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미혼모로서 성공한 미혼모. 위대한 작가가 돼가지고 그분이 쓴 해리포터 시리즈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공장이 1년 판 것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는 여성과 아동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사고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박영숙 선생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국가 정책에서 구현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호주제 폐지의 법률적 폐지는 이미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폐지나 경제적 폐지는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양성평등이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 하더만요. 제가 이 녹음을 준비하면서 그 여성 정책 관련 전문가한테 시나리오를 보내가지고 또 검토도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표현 중에서 거슬리는 게 양성평등 정책 이런 거는 요즘 안 쓰는 말입니다. 성소수자도 있는데 양성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차별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평등 정책이라고 바꿔 쓰십시오. 이렇게 또 조언을 주셨는데요. 사회적 평등이나 경제적 평등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의 평등, 또 소득의 평등, 또 소유의 평등 이런 것들까지 반영돼야지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 부양 의무자 기준 하나 폐지를 하는데 연간 10조 원 들어요. 그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쉽지는 않고 또 돈이 드는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유럽에서는 이혼을 하든지 동거를 하든지 이게 별로 구애를 받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그분의 삶을 자기가 결정하더라도 생활은 국가가 다 보장을 기본적으로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가족 부양 의무를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앞으로 점차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야 되고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서 사망한 가족들에 주는 유족연금도 여성이 차별받게 돼 있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소해가면서 탈 수 있는 만큼을 사회의 발전에 맞춰서 제도들도 발전시켜서 실질적인 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복지국가고 그렇게 돼야만이 이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는 주위에서 들어보면 정말 정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부부도 그냥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숨어있는 게 뭐 경제라고 좀 봐요. 예. 그 이혼하는 순간 경제적 낙오자가 되는 그런 느낌 속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간다는 목적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행복이 많아지면 국가 행복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두 사람 결혼시켜줄 수는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최대한 피해 당하는 사람이 없고 불행한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주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이런 게 복지 의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드는 알고 보면 양육비 이행관리원 처음 들어본 조직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잘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방송하는 이유가 오늘 같은 방송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려고 왔는데 이스라엘 오니까 비행기가 표가 없더라. 그래서 들어오고 나니까 만찬 이후에 들어왔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데 독일에서 그냥 대한항공 직항 끊으면 언제든지 오거든요. 그 핑계를 없이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못 구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나는 비가 오니까 오늘 외출을 못해서 이런 말을 하고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대놓고 얘기해서요. 무슨 말이에요? 대놓고 얘기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다가 통화해가지고요. 나 청와대 들어가야 되는데 급하다 그러면 비행기예요. 여유분 좌석이 항상 있어요. 정치인이나 아니면 고위 관료가 외교관이 급하게 외국이나 다닐 때 필요한 좌석들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게 있어요. 또 직원들을 위한 좌석. 그럼요. 항상 레스트로 있죠. 자신의 그 성이 나름이지. 지가 싫으니까 안 온 거지. 그러니까 성향을 보니까 저번에 한번 청와대가 밥 얻어 먹은 적 있죠. 그때 표정 때문에 우리가 막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갔다 오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은 그때 내가 말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또 불만을 쏟아내더라고. 와, 대단한 사람이다, 멘탈이. 어쨌건 안철수 씨 귀엽다는 말은요. 우리 정도 되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캐릭터나 어떻게 앞으로 할지가. 안철수가 일종의 당 분해 전도사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당 분해하는 전문가로서 국민의당 또 날려먹겠네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노련함도 없고 그렇다고 새정치를 하기 위한 결기도 없고 그냥 자기 오기 정치하고 있는 그런 느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복지전사들이 또 제 앞에
정말 성실하신 분들이세요. 자,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그다음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 대표님을 소개하려고 했으나 오늘은 좀 특별히 좀 마지막에 조용필처럼 소개하겠습니다. 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사실상의 모든 것. 사실상의 모든 것. 고맙습니다. 이 양반이 그 전 방송에서 그 해외 여행도 하시고 인생 재밌게 사시네요. 갔는데요. 저희 10주년 행사 때문에 이틀 동안은 노트북 앞에서 계속 그냥 매달려 있었습니다. 원래 예정돼 있던 무슨 그런 게 있었나 보죠? 저희 10주년 행사 있었잖아요. 네. 그거 행사 준비하는 것 때문에 계속 회사에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하느라고. 아니요, 제 말은 여행이 네. 원래 오래전에 계획돼 있었던 건가 보죠? 예, 8월 싸게 가려고 8월 달에 예약을 해놨었습니다. 혼자 가셨어요? 그게 네. 궁금한데? 혼자 가진 않고요. 몇 명하고 같이 갔습니다. 몇 명이 누구입니까? 여성은 여성들인데 시속 없는 여성들. 네, 일단은 제가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비용은 제가 내지는 않지만 어쨌든 촬영차 같이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예. 사진을 배우세요. 예. 네. 아니요, 혼자 사는 걸 배우고 싶습니다. 혼자 즐겁게 사는 걸 배우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복지의 모든 것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사실상의 실소유주. 다 쓰는 누구 겁니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누구 겁니까? 뭐 이런 거네요. 이상희 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진행자 이상희 교수입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창립 10주년. 그 행사를 이제 지난주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쪽에 이야기를 못 드렸고. 예, 정말 입추의 여지 없이 전국 곳곳에서 모여주셔가지고 행사가 아주 성대하게 잘 치러졌습니다. 행사를 100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했던 일들을 돌아보니까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근현대사의 여러 굴곡들과 저희가 같이 했구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혼자가 아니고 여러 단체들이나 여러 회원들과 같이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료집 만드는 걸 제가 담당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휴가가 제대로 못 놀았는데 10년간의 자료집을 이제 인쇄하고 이런 걸 다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다 보게 됐어요. 근데 진짜 그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10년 동안 해온 일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그 어떤 분들이 어떤 일관성을 갖고 오랜 시간 동안 뭘 한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려고 지금 우리 팟캐스트도 지금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뭔가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보다 더한 진정성은 없어요. 말로 아무리 해봐야. 예.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푸른 나무님을 좋아하잖아.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야당의 맹렬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서는 증여 방식 등 재산 관련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증여가 합법적인 절세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과거 의원 시절 주장과 실제 행동의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조목조목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반면 여당은 증여 부분은 법적 문제가 없는 데다 홍 후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문제라며 홍 후보자에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만일에 후보자님께서 여성이고 이게 남편이 상대방이 이런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까요? 일종의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좀 선입견으로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님께서 아마 사정상 증여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당시에 밤을 새고 일하고 있던 시간이라서 크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홍 후보자는 경제 정책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업계의 입장을 면밀하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출당 후 첫 행선지로 대구를 택했습니다. 바른정당 통합파 복당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수습됐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보수층 민심 잡기에 돌입한 겁니다.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당사의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럼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는? 박 전 대통령 출당은 보수 우파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대표는 박정희 띄우기로 화난 TK 민심 달래기를 시도했지만 잡음도 불거졌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장에 친박 단체 회원들이 들이닥쳐
홍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친박단체들은 홍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규탄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최고위원회 회의 초반까지만 해도 국민의당 내부 갈등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번졌습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호남 중심의 외연 확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안철수 대표는 당 내홍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주현 최고위원의 발언 차례가 되자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작심한 듯 바른정당과 손을 잡으려는 안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다당제를 하려면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분권 개헌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합리적인 협치에 의해서 해야 할 일이지 악마와 손을 잡아서 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친한 진영과 비한 진영 간의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일부 최고위원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아직 경선 중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줘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안 대표를 공개 비판한 이상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며 이른바 심리적 분당을 뒷받침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안 대표가 호남 중진을 포함한 의원들을 두루 만나며 적극 소통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 끝장 토론이 열리는 의원총회가 갈등 봉합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국민의당이 심상치 않아요. 바른정당이 분당되고 김무성을 비롯한 9명의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입당까지 마친 상태거든요. 그런데 안철수가 뭐 외국에 가서 문재인 정부가 복수를 하고 있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면서 더군다나 바른정당과의 합당 띄웠다가 한번 대차게 역풍을 맞은 적이 있는 안철수가 독일인에 이스라엘인에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좀 해대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부글부글하던 국민의당의 특히 호남권 의원들이 지금 한참 빡시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더하면 몇 석이고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했냐면은 빅텐트론의 그 주창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당은 달라도 법적으로 당 하나로 등록해가지고 정파로서 존재하는 그게 빅텐트론이잖아요. 막 당시에 진보 정당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싸운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 틀을 깨주신 분이 바로 유명한 안철수님이시잖아요. 총선 때. 그도저도 아닌 표가 있다. 그래서 제 가운데에 중도표가 있고 제 3지대가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이념이라면 이념이고 토대라면 토대고 그것을 형상화시킨 게 격중주의인데 그게 이렇게 빨리 소멸할 줄은 몰랐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말해서 안철수는 호남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눈 깜짝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이건 홍준표하고 약간 결이 비슷한 건데 그 유성엽 의원의 이야기에 이렇게 받아치는 걸 보면은 나도 뭐 정치적으로 돌파해온 나름대로 이제 고수가 됐다 이런 뉘앙스를 주더라고요. 못마땅하면 나가 이 새끼야 이 느낌이었다고. 근데 그게 유성엽만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쪽 국회의원들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당이 깨진다고는 일단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시점 정도까지. 그리고 그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국민의당에 탈당하는 사람 받아들이자 또는 합당하자, 뭐 통합하자라는 이런 게 힘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게 정치 지형이 과거하고는 너무 달라졌어요. 민주당 지금 권리당원이 100만이 넘잖아요. 권리당원이 100만이 넘는 그 당원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도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주위에도 권리당원이 지금 현재만 해도 지금 제 앞에 2분 계시고요. 우리 어머니도 권리당원이시고요. 결이 선명한 것과 싸우는 구태스러움의 어떤 그 버저스 VS가 돼버리고 있거든요. 이 정기 개편이 구태스러운 합종 연행의 결과물이 돼야 될 것이냐. 좀 힘들더라도 그냥 가야 될 것이냐. 이건 딜레마의 싸움인데 이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굉장한 격렬한 토론의 시간이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국회의장을 뺏기는 상황. 그 국회의장도 국회의장이지만 각종 법률안, 정책적으로 필요한 법률안들이나 예산안들이 통과되기 전에 겪어야 되는 진통들, 부작용들. 예, 그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만약에 지금 바른정당 나머지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냥 휩쓸려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또 국민의당에서 탈당하는 안철수계 일부가 또 들어간다고 보면
150석 가까이 육박을 하게 돼요. 120석이 기본적으로 넘어가요. 121석에서 2석을 예상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121석이잖아요. 다수당 일당을 뺏기는 건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지자건 아니건 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국민의당의 호남 중진들, 호남 의원들을 같은 울타리에 들어와서 의석수를 150석을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고민은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쭉 들어와서 민주당 의석수가 150석이 되는 순간 과반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이 열리고요. 그런데 합치는데 불구하고 한 140석으로 끝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짓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고민들을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을 거고 해야 된다고 봐요. 고민을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돼라고까지 선을 그을 필요는 없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적절한 수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당대표의 역할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냐 마느냐 이제 나름대로 조금씩 이제 어떤 토론이 생기기 시작하는 분위기라고 하면 당대당 합당은 안 되는 어떤 그런 기조는 세워놓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선별해서 받는다. 지금 난민이잖아요. 안철수의 난에서 지금 탈출한 난민들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다 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깨고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정권을 그렇죠. 획득하니까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기존 당원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정말 딜레마다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이 더 가치가 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현명한 안을 도출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게 뭘 취하면 어느 쪽이든 있는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의 난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걱정지이자 안철수 씨. 근데 귀엽긴 해요, 솔직히. 최근에는 보면. 귀여워요? 예. 왜 귀엽냐면 정말 초딩스럽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당내의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쓰니까 뭔가 좀 오기창창한 초등학교 4학년 느낌. 오기 진짜 그거 느꼈어요 이번에 트럼프 방한 때 만찬회장에 참석 안 한 거 보고 난 그 오기를 확실히 느꼈어요. 저도. 그러니까 만찬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들어오는 느낌. 이 사람은 변명을 이렇게 해요. 유럽에서 독일이었죠. 비행기 표를 앞당겨서 끊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다른 두 개의 노선의 정파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래서 이게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명 정도가 지금 탈당 생각을 하고 있다. 당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반추를 해보면 국민의당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총선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대선 패배하고 그러면서 안철수가 당대표로 나오면서 안철수가 던진 워딩이 나는 거기서부터 이제 폭탄이 터진 거라고 봐요. 안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표로 나오면서 호남 중진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과 합당하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MB 아바타 이론과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오히려 호남 중진들은 아까 푸나님 얘기한 것처럼 이 호남 지역의 정서 때문에 친민주당 쪽으로 친정부 쪽으로 가야만 되는 어떤 당위성이 있는데 당대표가 얼굴을 하고 있는 이 당대표는 여전히 MB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완전히 정체성이 180도로 틀어지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안 대표 그만하라는 이런 뉘앙스의 말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민주당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이상돈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 안철수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공통점이 보이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딱히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질러보는다는 느낌 있죠. 이게 지금 자기들 상황에서 안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자기 당 내부에서 자기가 어떤 지도력,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당 대표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라도 질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민하다가 아무 말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쓸데없는 말들을. 자기한테 돌아올 말들을 계속 내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철수 이 사람은 비하인드로 뭐 이명박 계단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그 철저한 그 피해의식,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피해의식, 열등감. 이게 너무 심해요. 얼마 전에 김종인 씨랑 둘이 만났거든요. 무슨 행사장에서 굉장히 알콩달콩해 보이대. 김종인 씨가 책을 썼는데 출판 기념회장에 안철수가 나타났어요. 내가 왜 김종인 얘기를 꺼내냐면 약간 결이 비슷한 거야. 그 심리학에도 그런 게 있어. 틀린 걸 알면서도 자기가 맞다는 걸 부단히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권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친박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어떤 증거가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안철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유능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국민들은 그 사람한테 유능한 걸 바라진 않아요.
진짜로 새정치라는 타이틀을 걸었으면 정말 새정치스러운 짓을 해주길 바라는데 정말 적폐스러워 하는 짓이 그런 차원에서 보는데 이 문제로 우리가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야겠죠. 과연 정계 개편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딜레마의 싸움이에요. 딜레마의 싸움. 그러니까 기존 마인드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예를 들어 호남의 다수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여당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명분 만들어요. 네. 그 명분이 뭐겠어요. 지역구에서 민주당으로 들어가라고 한다. 그래서 동교동계 분들 이런 분들부터가 나서가지고 민주당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근데 지금 동교동계 원로들은 현역이 아니지만 그쪽에서 파생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세력들 중에 일부는 또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호남을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그걸 빌미 삼아서 PK나 TK 지역의 표가 덜 나오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 예를 들면은 이미 총선 1년 전에 국민의당이 호남을 싹쓸이 했기 때문에 아 문재인은 김대중 당이 아니고 그쪽으로부터 배척당한 우리 쪽 사람이라는 생각에 더 찍어주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총선 때 그래서 국민의당 쪽 분위기가 막 뜨면서 국민의당 압승 분위기 막 이야기가 나오니까 PK 쪽에서 의석이 엄청 당선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오묘하게 막 얽혀있는 게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들어가서 116석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121석이고 근데 바른정당의 나머지 사람들이 못 버티고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 일당이 돼버리는 문제. 이거 어떡하냐 하는 생각이 들면 이게 어마어마한 딜레마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국민의당과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의원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미리 걱정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원들이 또 열받고 빡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 헛소리냐고 막. 근데 저는 이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게 인위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예전까지는 그랬어요. 산술적으로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뭐 그러니까 국정감사 같은 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최명길 의원이라고 MBC 출신 나가 떨어지게 생긴 사람. 예. 송파을 이 사람이 이제 친한 중에 한 명인데 이분도 민주당에 있다가 그쪽으로 건너간 거 아니에요. 이현주랑 같이 세트로. 근데 하려다 보니까 이런 거야. 김현정 뉴스쇼를 디스를 하더라고요. 김현정 뉴스쇼에 전화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안철수 반대하는 사람만 출연시킨다고 뭐 이상돈이나 박지원이나 출연시킨다고 너무 편파적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 당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도 출연시켜라. 왜 안철수 까는 사람만 있는 것처럼 방송하느냐. 난 일견 최명길 의원의 논리가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특히 이상돈과 박지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자체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처럼 아예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 바보 노골적으로 그냥 드러내는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바른정당 분당되기 전에 바른정당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디테일한 상황들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바른정당이 통합파와 자강파로 나눠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 실질적인 게 현실화되는 게 지금 이번에 김무성을 중심으로 해서 탈당하는 사태로 벌어진 거고 안철수가 당대표로 출마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나눠져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안철수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나눠져 있는 상태가 더 분명해지는 것뿐이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탈당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도 나오고요. 이게 이제 진짜 정계 개편 시작되는 겁니다. 안철수는 사실상 호남 버린 거라는 게 공통된 인식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호남인데 문재인 정부가 복수하고 있다고, 반대파한테 복수하고 있다고 이명박이나 할 소리를 해대고 있으면 호남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민의당이에요. 분노스러울 거 아니에요. 뭐 미친 개소리야. 그러니까 정치인은 사실은 보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지역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역의 국민들 따라가는 거잖아요. 당선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어서 그나마 시간이 좀 흐르면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우도 다시 한 번이라든지 이런 그 기대에 섞인 심리로 지방선거나 총선에서는 다시 우리가 어떻게 반등해볼 방법이 있을 거야라고 막연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돼 하고 막 민심 막 쓰다듬고 있는 상황인데 당대표라고 하는 자가 가다가 폭탄 한 번씩 펑펑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짜증나지. 그 안철수가 국민의당 구성원들한테 좀 미움받는 부분이 그런 거죠. 바른정당 이코르 엄밀히 따지면 이명박입니다. 그렇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친박계 밀려난 정치적으로 보면 친이계들이 만든 정당에 가까워요. 고정 성분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친박, 바른정당은 그전에 38명 정도 있을 때는 그게 이제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3명이었군요. 33명 정도. 근데 그 사람들하고 통합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못마땅하죠. 그게 이를테면 이제 1차 핵실험. 호남에다 이렇게 뻥 하나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진정되나 싶었어. 좀 잦아들 때쯤 되니까 다시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에 복수하고 있다. 이거는 왜 호남인들이 못 받아들이냐면은 호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역 정서를 알면 그런 이야기를 못 해요.
호남분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민정당으로 이어지는 그 세력들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많이 완화되고 있다고 치더라도 엄청난 반감이 있다고요. 더군다나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5.18 관련 수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뭐 안매장하고 이런 것들 그런 상황을 보니까 더 국민적 정서가 끌어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쪽 세력들은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죽어도 찍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쪽 사람들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런 세력들을 사실은 적폐든 뭐든 간에 개혁해주기를 엄청나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프레임을 복수로 몰아가버리는 순간에 이 새끼 뭐야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인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남 국회의원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MB 아바타라는 겁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씨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수사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당 그 내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의당의 이게 한계다.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하나의 이유는 반문재인 기치를 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반문재인 기치를 들고 만들었는데 그 안에 전혀